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통일부 브리핑에 따르면은 영국에서 북한 선전을 담당했던 태영호 공사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엘리트층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망명이나 입국한 이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90년대 이후 그 탈북자가 많았지요. 거기에서 특히 외교관들의 탈북에 있어가지고 보면 거기에 비해 보면은 조금 고위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90년대 보면은 주로 외교관 중에서 뭐 참사관 또는 뭐 일등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우리의 그 외교부에 따지면은 부국장급 특히 공사로서 부대사, 차석대사 정도면 상당히 고위급이다 이렇게 보이고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외교관들이 탈북 또는 망명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랄까요? 한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비리 문제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교육 또는 미래와 관련되는 문제 네. 세 번째로는 그 형제 자매들 일종의 이제 북한의 외교관들이 해외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하면은 인질로서 형제 자매들이 주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죠. 아마 이게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태용호의 뭐 형제 자매들 중에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적인 문제 야기돼 가지고 송환이 두려워가지고 또 이렇게 그 망명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인데 지금 이제 일단 우리 정부의 그 공식적인 발표 보면은 그 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염증, 네네. 두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세 번째는 뭐 자녀들 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0년대 이후 이 전문가 입장에서 좀 더 여러 사람들의 경험적 분석을 하면은 세 가지 방금 이야기한 자녀들 문제, 개인의 문제, 아니면 형제 자매의 문제 이 세 가지가 배경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런데 이 태영호 공사가 북한에서 서구 외교를 또 가장 잘 아는 외교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게 주 임무였는데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그 이 북한과 EU 뭐 유럽 연합과 관계 보면 그렇게 교육액은 상당히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주로 그 인도적인 지원 문제라든지 인적 교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북한 입장에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 부분 외교의 다방면, 전방위 외교에 있어가지고 유럽과의 수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거의 EU 국가 대다수 한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 다 그 이 수교를 했습니다. 네. 그런 선상에서 아마 북한 체제와 존엄 문제, 최고 지도자지요. 여기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선전, 홍보 활동하는 사람이 주로 차석 대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번에 태용호라는 공사, 일종의 우리를 따지면 차석 대사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의 외무성의 유럽에서 입이라는 사람이 망명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외무성은 완전히 초상집일 것이다. 특히나 북한의 체제와 최고 지도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누가 봐도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당초에는 제3국 망명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례적입니까? 아마 그 이 북한의 탈북자 망명자가 그 이 제3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문화가 통하고 같은 민족인 한국을 택할 것인가 네. 여러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 고민이 있어가지고 나를 고려될 사항이 첫째는 뭐냐면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이것이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신변 안전 보장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아마 여러 가지 그 지원이라는 혜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태용호 이 공사가 한국으로 오게 된 배경,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요인이랄까요? 이런 거 네. 봤을 때는 아마 자녀들의 이런 교육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도 하고 특히나 이 망명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서 신변 안전이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한국이 자신의 신변 안전 보장의 최적지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예, 북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북한 그 여종업원들이요,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중국에서 또 이탈을 했어요. 이때도
모략극이다, 뭐 우리 정부의 기획 납치다, 국정원의 기획 납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그 이 태용호 공사의 망명과 그 북한 그 여성 종업원 네. 그 봉사무역이죠. 네네. 13명 이거하고는 좀 더 구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여성 종업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젊고 어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또 그리고 대규모 13명은 규모이기 때문에 유인 납치다. 네. 뭐 특대형 모략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도 그런 이 태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50대 중반이고 또 나름대로 유럽에서 오래 생활했고 또 자녀 문제 있고 여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유인 납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슈화 시키면 시킬수록 네. 북한의 이미지에 타격 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인 문제로 오히려 취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오히려 좀 쉬쉬할까요? 크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북한 식당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북한급 군의 장성급 인사랄지 좀 수학영재 이 엘리트층들의 이탈이 좀 심화되고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공포 정치가 더 강화될까요? 그럼? 그렇죠. 이제 그 우리 보통 탈북자들의 탈북 배경 보면은 90년대부터 탈북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후반부터 상당히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자 2013년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탈북자 줄어들었지요. 과거 90년대, 2000년대 탈북 배경을 보면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주로 먹는 문제 여기 대해서 탈북을 했고, 그러나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와가지고 미약하지만도 1% 내외의 경제 성장이 있고. 또 그 주민들이 필요한 수요와 공급에 있어 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소위 말해서 이 좀 뭐랄까 그 감시를 강화하지만도 어느 정도 체제에 있어 가지고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먹는 문제로 탈북한 사례는 상당히 줄고 네. 오히려 다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 할까요? 네. 또는 뭡니까? 공부 정치 해 가지고 혹시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 문제가 돼 가지고 소환되면은 여기 대해서 처벌받는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탈북 배경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가지고 탈북자다 여러 가지 분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통일부의 그 이 탈북자 그래 올려 들어와서 탈북자의 그 규모를 할까요? 이거 보면 약 한 850명 정도 되죠. 1월부터 7월 말까지 여기에서 해외 노동자, 봉사무역 조성자, 뭐 또는 그 이 해외 이 그 일종의 외교관들 또는 군인들, 관료들 여기 대해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이번에 좀 뭐랄까 이 태용호 같은 이런 고위급이 탈북했다는 것은 네. 아마 북한 체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나름대로 네. 여기 대해서 물론 대처하겠지만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난거리 아니겠느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탈북자들에 대한 분류 작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잇따르고 있는 엘리트층들의 이런 탈북이나 망명 신청이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어떻게 이거를 좀 차단하려고 노력할까요? 북한 한상 보면은 체제, 존엄을 가장 중시하는 특혜 국가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심리전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 크게 무슨 뭐 우려수를 떠나가지고 일단 체제 존엄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마 이런 차원에서 대응도 하겠지만 또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외교관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상과 충성심이 검증된 인물들이고 네. 또 그리고 자매 행정관들도 나름대로 북한에 있어서는 엘리트겠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탈북한다 하면은 이것은 뭡니까? 북한 체제, 차이 말해서 북한 체제가 우리 체제와 비교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제7차 당대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 이후에 이러한 고위급의 탈북 역시 이것은 앞으로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좀 더 통제, 감시 네. 강화할 것이다. 또 그리고 주민들뿐만 아니고 당군 정 관료들 사상 교육 일종의 교양 교육이겠죠. 이것이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이 핵무기에 쓸 플루토늄 재처리를 재개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지 5차 않다.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우리 정부 당국, 다시 말해서 한미 정보 당국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내리면은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야 돼요. 최고의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남북 관계, 그다음 이제 북중 관계, 북미 관계 여러 가지 감안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핵실험을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한중관계 좀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하면 중국이 북중관계 복원의 앞마당에서 다시 뒤로 처지는 그런 북한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만약 핵실험을 해버리면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일종의 칩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핵실험 준비는 돼 있지만도 곧장 아마 연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이 좀 낮은 것이 아닌가 보이고, 그다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토통신의 보도, 지금은 이제 북한의 영변 핵단지에서 무기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기급 플루토늄이 있고 무기급 우라늄이 있습니다. 이 무기급 우라늄이라는 것은 원심분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지금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원자력 연구소 소장이든 원장이든 네. 북한이 지금은 이제 무기급 이런 여러 가지 이 원료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무기급 플루토늄이 1년에 원자탄 하나 정도 만들 정도, 또 있고 무기급 우라늄 또 원자탄 하나 정도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북한은 지금 핵실험 준비되어 있고 이 핵에 대한 핵 능력 고도화에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당장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이 핵심할 때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7차 당대에서 김정은 시대가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권력을 장악했고 안정화됐다는 북한 스스로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핵실험을 할 요인은 없겠지요. 두 번째라는 것은 미국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 또 그리고 북핵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려면 단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미국은 올 11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선은 내년 1월 달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부가 뭔가 협상이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북한이 핵실험하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아마 북한의 그 지도부는 그렇게 판단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연내 핵실험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나 핵실험 징후를 보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나름대로 전략적인 목표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네. 북한 스스로 국제 정세를 판단했을 때 스스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끊진 않겠다, 아마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연내에 만약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지난 1월에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핵 보유국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핵탄두가 소형화돼야 되고, 그다음 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로켓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실전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그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탄도 미사일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실험을 해왔지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탄도 미사일이 고도로 날아가가지고 대기권 밖에서 다시 진입했다,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상당 부분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또 과거의 핵 보유국의 사례를 보면은 적어도 6, 7차례 이상의 핵실험을 해야만이 좀 뭐랄까 핵 능력에서 또는 핵의 일종의 갱량화, 소형화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북한이 불과 4차례 했죠. 앞으로 한 2-3차례 더 해야만이 전문가들로부터 핵탄두의 소형화에 도달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북한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